대한민국의 풍성한 국방 소식을 모아놓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양산형으로 제작된 KF-21 보라매와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꾸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한 데 이어 작년 방산 박람회에서는 KF-21의 스텔스 능력과 미사일 장착 체계를 면밀히 관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주된 목표로 설계된 기체로 초기 구상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AIM-9 사이드와인더의 통합 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등 모든 무장 체계를 자국 기술로 완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로 시험 발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KF-21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은 점진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KF-21 시제기가 유무인 복합 편대 비행에 성공함에 따라 보라매 전투기의 확장성과 향후 운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대공 미사일 실사 외에도 공대지 유도탄 시험 발사까지 진행되며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기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각국의 반응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산 장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부품 조달과 정비 효율이 높아져 전투기 운용 측면에서 한국이 뚜렷한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외교 환경 속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기존에 보유하던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무기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국은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무기 비축분을 빠르게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FA-50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도입했으며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훨씬 신속하게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이제 동유럽을 넘어 아시아, 중동, 남미는 물론 미국 공군 또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마저도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FCAS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FCAS 프로젝트 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협력 관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풍부한 항공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독일의 기대감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또한 항공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독일을 배제하려는 프랑스의 의도가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협상 과정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자국 중심의 독자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독일 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능력이 부족한 독일이 라팔 수출로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FCAS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F-35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던 시점에 F-35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기체 결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F-35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자 독일 정부는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평가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의 실제 인도 시점이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은 2026년까지 초도 생산분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 독일 입장에서는 KF-21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후 전투기의 퇴역을 추진하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F-35의 기체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며 도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균형을 감안해 독일과 폴란드는 물론 호주에도 KF-21 수출을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장기간 외교적으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만약 KF-21이 호주에 판매될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KF-21 블로거는 4.5세대 수준의 세미스텔스 전투기로 무장 운용 성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모델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블록2 모델의 양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기체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춘 형태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KF-21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며 글로벌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애초 계획보다 진일보한 기술들이 적용되며 KF-21 전투기는 꾸준히 생산 중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기술력을 갖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급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중심 과제는 KF-21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관련 부품과 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성능 개선이 사실상 어려웠고 정비 요청 시에도 미국 측의 느린 대응으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KF-21의 주요 부품을 전면적으로 자국 기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KF-21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A사 레이더, 항전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유도무기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들 무기는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KF-21 개발을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들을 하나씩 구현해내며 연구진의 기술 역량을 확실히 입증해 왔습니다. KF-21 전투기는 현재 최종 성능 확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기체 조립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빠른 기술, 진보와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기술 진화와 함께 눈에 띄는 개발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KF-21의 전체 성능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는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비행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안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뿐 아니라 서유럽과 기타 국가들에서도 KF-21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유럽 전역은 물론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F-35 전투기 사고 또한 엔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종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수천억 원이 투입된 해당 기체는 결국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항공 엔진 업계의 대표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기반으로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했고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항공기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72%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엔진의 핵심 구성 요소 대부분이 국내 기술로 대체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산 엔진 도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엔진 개발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여전히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평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항공기 엔진 기술 격차는 약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항상 한국이 필요할 때마다 엔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자국 기술로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진 개발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곧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상징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에 공개된 KF-21 전투기의 고기동 능력과 정밀한 비행, 제어 성능은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주며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를 연상시킨다는 평가와 함께 한국 공군의 전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빠른 기술 진보를 직접 목격한 중국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KF-21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의 본격적인 양산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 입장에서도 더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경쟁 상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야간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춘 채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에 대한 경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4,731억 원 규모의 KF-21 초기 양산용 부품 17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8년까지 KF-21 1차 양산 기체에 장착될 APU를 포함한 추진, 착륙, 구동, 연료 시스템 등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KF-21 전투기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산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 엔진이 KF-21에 탑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도전으로 인식됐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F4와 F5 전투기 등은 대부분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항공 엔진 제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 기반을 하나씩 다져가던 그 시점에서 항공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에게 지나치게 벅찬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T-50 훈련기 개발이 추진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도 점차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항공 엔진 분야는 여전히 가장 높은 기술 장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라이선스 기반의 조립 및 정비 기술을 습득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했지만 엔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 엔진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완전한 기술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부 미국산 엔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한 의존에 그치지 않고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작 기술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왔습니다. 2023년 초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F-21에 들어가는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약 40%에 도달했으며 이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항공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중대한 과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 넘게 군용 항공 엔진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량 해외에 의존하던 항공 엔진용 특수 합금 인코넬 718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코넬 718은 니켈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으로 뛰어난 가공성과 우수한 용접 성능을 갖춘 소재입니다. 이 니켈과 크롬 기반 합금은 극저온부터 고온까지 넓은 온도 범위에서 응력 부식이나 균열에 강하고 탁월한 내식성과 내산화 성능 덕분에 고성능 소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넬 718은 뛰어난 인장 강도, 피로 저항성, 크리프 및 파단 저항성을 갖추고 있어 내산화성과 내식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실제 적용성 및 경제성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합금은 섭씨 7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산화나 부식에도 강해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원자로 부품 등 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투기 엔진 제조에 있어 인코넬 718은 필수 불가결한 핵심 소재로 여겨지며 여러 국가들이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코넬 718의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독일의 지멘스에 이어 2019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며 우리 기술 수준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가스터빈은 공기를 압축한 뒤 연료를 태워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를 활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 개발은 항공기 및 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안정적인 추진력을 유지하려면 초고 온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이 변형 없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엔진을 구성하는 소재의 성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송용진 부사장은 항공용 터빈은 지상용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 예를 들어 고도 변화나 급격한 기류 변화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블레이드 크기는 작더라도 훨씬 더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항공용과 발전용 터빈의 제작 공정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은 상당 부분 유사하며, 특수 금속 가공 경험이 풍부한 두산은 항공기 엔진 개발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은 항공 엔진에 필요한 섭씨 1500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섭씨 1500도는 일반 금속의 용융점을 훨씬 뛰어넘는 극한 온도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냉각 시스템과 소재의 내열 성능이 핵심 기술로 부각됩니다. 하지만 두산은 섭씨 1680도에 이르는 초고온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연소기 설계 기술과 터빈 냉각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도 기술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섭씨 1527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 기술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화가 가장 도전적인 기술 분야로 지목한 것은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 확보이며, 터빈 작동 온도가 섭씨 1600도에 이르게 되면 약 1000도는 소재 자체가 버텨야 하고,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표면, 코팅 기술로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터빈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강한 반복적인 하중을 견뎌야 하며, 정밀 냉각을 위한 미세구멍 가공 기술은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두산은 고온 환경 시험을 위한 크리프 테스트 장비를 국내 최대 수준인 200기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장비들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 이상 연속 가동 중인 시험 장비도 존재할 정도로 두산은 고온 조건에서의 신뢰성 검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섭씨 1680도에서 터빈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 수준은 독일의 지멘스나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보다 앞선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한국형 항공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는 두산과 한화의 기술 성과가 소개되었고, 두산은 설계 능력, 한화는 생산 기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형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 부문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 소재를 공급할 예정이며, 한화와 두산 간의 협업은 국산 항공 엔진의 품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단순히 미국산 엔진을 수입하던 수준을 넘어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이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연구개발 투자 방식도 예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을 개발하려면 소재 확보, 부품 가공, 실증 시험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력이 가장 앞선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민간 항공 엔진 산업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 개발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일단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부터 도면을 받아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현재는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성능 향상과 관련된 문제를 현장에서 개선하면서 한국의 운용 환경에 맞춘 재설계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파악된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양산형 기체에 반영하기 위한 성능 향상 작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군사적 안정 확보를 우선했지만, 현재는 독자적인 무기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탄탄한 기술력과 누적된 실적을 기반으로 모든 무기를 자국에서 전량 생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미국 방산 부품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제약을 점차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그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한국 방산업계에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주요 미국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 방산업체의 과도한 영향력 속에서 비합리적인 조건을 수차례 감수해야 했습니다. 군사무기에 관심 있는 이들은 잘 알고 있듯이 F-16과 F-15K 전투기는 한국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전 가동률은 국산 FA-50보다 낮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수요에 맞춰 자국 내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 일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시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뉴스 전달해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의 평화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푸틴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이며 그 목적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장기적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준수하는 새로운 휴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무력 충돌의 전주곡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푸틴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전승절 72시간 휴전이 끝난 직후 나온 것으로 서방의 휴전 압박과 추가 제재 우려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러시아의 30일간의 휴전을 촉구하며 거부 시 에너지 및 금융 제재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존에는 무조건적 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의 압박에 따라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X에 15일 푸틴을 튀르키예에서 기다리겠다며 본인이 직접 협상장에 나설 의향을 밝히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젤렌스키의 태도에 대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푸틴이 직접 회담에 참석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협상장에 누가 참석할지를 밝히지 않았으며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과 젤렌스키가 마지막으로 대면한 것은 2019년 파리 회담이었으며 당시에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푸틴의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는 표현이 휴전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기가 말을 하는 동안 협상은 없다고 밝혔으며 CNN은 이번 제안이 푸틴의 평화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언제나 빠르고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